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불자로서 자주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걸 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건 전혀 믿지 않던 저였는데 살면서 너무 큰일을 많이 겪다 보니 그냥 이렇게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게 내 길인가 보다 하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게 됐네요. 지금은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욕심을 버리고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끔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질 때면 이 마음의 짐들을 어떻게 다 비워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 사연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비워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지극정성으로 길렀습니다. 저처럼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자라지 않게 하려고 다양한 교육과 경험들을 시켜주며 길렀지요. 아이들 이름은 주영이와 영훈이입니다. 주영이는 여자지만 다부진 체격에 잘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주영이는 자기가 엄마처럼 여성스러운 모습이면 좋겠는데 까무잡잡하고 근육이 잘 잡히는 몸이어서 너무 싫다고 하며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도리어 영훈이는 감정보다는 항상 이성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주영이보다 많이 왜소한 체격이었죠.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키우면서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제 삶이 보람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 어줍잖은 동정심에 이 아이들을 키운 것을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친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줬었어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 후회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애들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저에게 재산과 사망보험금이 남게 됐는데 키워준 은혜도 다 잊은 걸까요? 정말 무섭게도 주영이는 아빠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키워준 엄마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제가 다 가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때 되면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고 도와주려 했는데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후회하며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그 옛날에 외동딸로 태어나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나름 풍족했던 집안이었기에 엄마는 저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셨고 제 앞날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결국 저를 데리고 다니던 절의 주지 스님께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은 가는지 풍족하게 잘 살지를 물어보셨지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성질 급한 엄마는 속사포처럼 애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등 쉴 새 없이 궁금증을 쏟아내셨지만 스님은 한결같으셨어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스님, 저는 의사도 되고 싶고요. 가수도 되고 싶고, 화가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 다 할 거예요. 스님, 얘가 얼마나 크게 되려고 하는지 글쎄 하고 싶은 게 이렇게나 많다니까요, 글쎄. 보살님, 미선이는 빨리 절로 보내주세요.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에 보내달라니요. 이렇게 어리고 꿈 많은 애를 갑자기 출가시키려고 하시다뇨. 제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아이는 자기 운명을 자기 뜻대로 못 사는 운을 타고났습니다. 제일 편하게 사는 길은 출가해서 업장을 씻으며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로 보내세요. 19살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님, 제 나이 35에 정말 어렵게 얻은 딸입니다. 출가라니요.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요, 스님. 보살님의 욕심으로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위해 출가시키세요. 스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남편 복, 자식 복 없는 박복한 인생은 한평생 정성스럽게 기도 올리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스님, 제발요.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스님?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던 스님은 놀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내 눈을 보시고는 후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이었길래 그러셨을까 싶지만 지금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당연한 반응이셨어요. 한평생 붉은 그림자를 조심하거라. 이 말밖에 더 해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은 바로 자리를 뜨셨어요.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 잘 보내서 손자 손녀 보며 웃는 게 소원이셨던 엄마는 한참을 힘들어하셨습니다.
저 데리고 이 집 저 집 용하다는 점집도 다 다니셨지만 남편 복 자식 복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당초에 붉은 그림자는 모르겠다는 대답만 듣고 몇 년을 답답해 하셨지요. 방법을 알 수 없으니 대신 행동거지를 조심시키겠다고 강력한 통금에 붉은 색깔 물건, 옷, 음식은 전혀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예쁜 분홍색도요. 심지어 길 가다가 뒤에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다가오거나 쫓아오면 무조건 뛰어서 집으로 오게 하셨던 바람에 아직도 길 가다 빨간 옷 입은 사람을 마주치면 가슴이 콩닥콩닥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이었어요. 덕분에 전 철 모르는 대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고생도 해보고 해본 것보다 해보지 못한 것이 더 많은 대학생이었지요. 심지어 제대로 된 연애는커녕 남자가 어떤 동물인지도 모르는 바보로 자랐습니다.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전 그냥 몸만 큰 어린애 같았어요. 그 나이에 맞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던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엄마가 저를 조심시켜도 세상이 바뀌고 미쳐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침 등굣길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과 혼란에 저는 멍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날라오는 화염병과 최루탄, 온갖 비명들, 비명 지르는 인파들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헌병들이 눈앞에 보이는 학생들을 그냥 무자비로 때리고 진압하고 있었지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성보라라는 역할이 있었죠. 데모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저 학생 때 생각이 나서 한참 관심 있게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 갔기 때문에 학생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멀뚱히 서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헌병을 피하며 뛰어다니기만 해도 운동권 학생으로 생각해 마구 때리고 진압을 했었습니다. 쫓아오는 헌병을 피하다 다리를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절뚝거리며 넘어져 있던 저를 한 학생이 구해줬습니다. 자기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저를 근처에 있는 자기 자취방에 숨겨줬어요. 아마 제가 학생운동을 한 여학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그 남학생은 차분하게 잘 달래줬습니다. 다친 발목도 치료해줬고요. 그날따라 예쁘게 차려입은 제 치마와 스타킹은 다 찢어져 직접 수건도 갖고 와서 닦아주고 상처도 치료해줬습니다. 남자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보니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리던지요. 그러다 그 남자와 눈이 길게 마주쳤는데 그 다음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점점 거칠게 다가와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본 남자와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한평생 반항해 본 적 없던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의지했던 그 남자에게도 반항할 수 없었지요. 사실 당장 그게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이 멍했습니다. 그냥 그 모든 행위가 저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참 바보 같지요? 남자들은 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고 보니 제 옆에 그 남학생은 없더군요. 더 이상 밖이 소란스럽지 않은 것 같아 대충 옷을 갖춰 입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은 난리가 났는데 밤이 지나도 학교 간 딸이 돌아오지 않아 집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엄마는 저를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버지도 밖에 나가서 저를 계속 찾다 제가 돌아왔다는 전화에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죠. 멍하고 몸은 이리저리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제 옷차림과 눈빛, 제 몸 상태로는 엄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생전 보지도 못한 남자와 하룻밤에 보내고 왔다는 사실에 엄만 소리소리 지르시고 가슴을 치고 우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당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엄만 이런 난리통에 갑자기 순결을 잃은 딸을 참을 수 없어 하셨죠. 아빠와 엄마는 저를 앞장세워 그 남학생 자취방에 가셨어요. 좁아터진 자취방을 직접 보시고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남학생은 엄마 아빠가 바라는 신랑감은 절대 아니었지요.
잘 사는 집 아들도 아니었지만 오로지 명문대생이니까 그래도 바보 천치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그 학생을 다그치셨어요. 무릎 꿇은 그 남학생은 떨면서 저를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렇게 뭐가 뭔지 정신없이 등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학생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서울까지 올려보냈더니 갑자기 무슨 결혼이냐며 시골에서 올라오지도 않으셨어요. 비록 반쪽짜리 결혼이 되었지만 혹시나 흉한 소문이라도 날까 조촐하고 급하게 식을 올렸어요. 사실 결혼식이라도 하기에도 모한 그림이었습니다. 엄마가 마련해준 금반지 하나씩 나눠 끼고 나중에 아이가 결혼식 사진 하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사진관에 가서 양복 입고 드레스 하나 빌려 입고서 사진 하나 찍은 게 다였어요. 사진사가 밝게 웃으라고 했지만 참 둘 다 표정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얼굴이더군요. 결혼을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축복받고 행복해하며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너도 이제 애가 아니야. 박서방 내조 잘하고 행복해야 한다, 미선아. 시작이 이렇다고 끝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꼭 사랑받고 살거라.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하고. 엄마, 나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제 기대는 곧 무너졌어요. 당시 저도 부모님도 잘 몰랐지만 사실 남편은 학생 운동에 적극 가담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조그만 집을 신혼집 삼아 시작했는데 남편은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더군요. 사실 사랑이 있어 한 결혼이 아니라 하룻밤 불장난을 책임지기 위한 결혼이었다 보니 남편에겐 저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담인 듯 보였습니다. 어린 학생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으니 참 막막하기도 했겠죠. 자기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싶은데 갑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니 역시나 이 여리고 어린 남자는 저를 회피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를 피해 다니던 남편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한 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2달이 넘게 잡혀 들어가 있던 남편이 돌아왔지만 예전에 그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처음 본 날 반짝이고 총기 있어 보이던 그 눈빛은 다 사라지고 불안과 고통에 일그러진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매일매일을 술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패인이 따로 없었죠. 야, 꺼지라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너희 집으로 가라, 제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냐고. 너도 내가 한심하지? 말해봐. 계속 이러면 몸 다 상해요. 술만 마시지 말고 여기 밥도 좀 먹어요. 밥? 내가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친구들을 내가 이 2손으로 내가 팔아먹었다고. 나 같은 인간이 밥을 먹어서 뭐해? 저는 아직도 저에게 쏟아내던 남편의 그 원망과 후회의 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를 구한 걸 후회한다고 말했거든요. 너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학생 운동도 할 수 없었고 부인이 있다는 걸 알고 저까지 잡아와서 고문하겠다는 협박에 같이 운동한 친구들 이름을 다 불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덕에 자기는 두들겨 맞기만 하고 풀려났지만 자기 때문에 잡혀온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울고 괴로워했지요. 그러다 저를 때리고 말로 상처 입히고 또 저를 덮치는 몹쓸 짓을 일삼았어요.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제 기다림은 자꾸만 길어져 갔습니다. 가끔 남편의 친구인 종수 씨가 저희 집에 들려 제 안부를 묻고 집을 살펴주고 갔습니다. 남편과 같은 과 친구였는데 항상 저와 남편의 사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가끔 속으로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죠. 항상 꾸준하게 저를 잊지 않고 살펴봐주고 가끔 밖에서 헤매고 있는 남편의 소식도 전달해줬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제 속사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끼니도 잘 챙겨 먹지 않아 쓰러져 있는 저를 마침 들렀던 종수 씨가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병원에 가니 임신으로 인한 빈혈이라 하더군요. 남편 친구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지만 곧 제 얼굴을 보고 또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임신했으니 집으로 좀 돌아오라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혼자였던 저는 아이를 위해서 밥을 먹고 책도 읽고 노래도 들었습니다. 나쁜 생각들은 안 하려고 아이 이름도 생각해보고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며 혼자 그 시간을 버텼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남편한테 이럴 때 어리광도 부리고 하는 거라며 귤도 사달라고 하고 맛있는 걸 많이 얻어먹으라고 하셨죠. 엄마가 힘들 때 쓰라며 준 적금을 깨서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걸 엄마는 전혀 모르셨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집에 돈 한 푼도 갖다 준 적이 없었어요. 일할 마음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는 돈을 빼앗아가지 않는 거에 그나마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행은 또 다가왔어요. 충격적이게도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돌연 남편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계속 밖에서 방황하던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술에 취한 채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참 바보같이 여린 사람이었죠. 그 소식에 충격으로 쓰러진 저는 결국 제 아이를 잃었고 덕분에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아이만 잃었다면 그래도 좀 견디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 소식에 급하게 차를 타고 오시던 부모님이 그만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고르라면 바로 이때일 겁니다. 링거를 꽂고 누워있다가 종수 씨를 통해서 부모님이 급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실신하고 정신 차리면 또 울고 이러면 몸이 다 망가진다고 종수 씨가 말렸지만 정말 딱 죽고만 싶었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부모와 남편, 자식을 한꺼번에 잃은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갔던 절에서 스님께 들었던 출가하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아, 그래서 출가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하신 거구나.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고생하며 살 거라는 걸 다 아신 거였구나. 하지만 저는 그래도 출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평생 마음 비우며 보이지 않는 것에 매달려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출가를 했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지만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이 저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었지요.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조용히 혼자 다녔지만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은 제 가슴을 아프게도 찔러댔습니다. 야, 저 선배 언니 되게 이쁘다. 스타일도 세련된 것 같아. 부러워. 말도 마. 저 선배 되게 까졌대. 저 나이에 벌써 결혼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자살해서 죽었다지 뭐야. 근데 또 그 남편 친구랑 바람이 났다던데? 완전 미친년이잖아. 근데 저렇게 얼굴 두껍게 학교 다니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럴수록 저는 더 예쁘게 꾸미고 다녔습니다. 제 마음속의 그늘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마음이 허한 사람일수록 외양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걸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미치지 않으려면 어느 한 가지에 열중하고 빠져들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있었으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려주시겠지.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끓이는 건지도 모르겠어, 엄마. 어떻게 딸한테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갈 수가 있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어릴 적 들은 제 불운한 앞날에 늘 마음 졸이셔서 애지중지 저를 키워주셨던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 걱정만 하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저는 오직 공부에만 매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많이 권유해 주시고 중매도 서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앞으로 다시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평생 아이가 없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남의 아이들이라도 부모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종수 씨는 저를 찾아와 줬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더러운 소문이 돌아서 제가 종수 씨를 좀 피했었지만 그래도 종수 씨는 한결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집에 들러 고칠 것은 없는지 또 맛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챙겨주곤 했어요. 미선 씨,
전등이 다 됐더라고요. 불이 깜빡거리길래 전구를 갈아뒀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매번 늘 감사해요. 근데 항상 이러시면 제가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살아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 편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건 집에서 보내주신 건데 정말 달고 맛있어서 미선 씨 생각나서 가져온 거니까 버리지 말고 꼭 드세요. 그럼 전 갑니다. 아니, 종수 씨. 어느 날 하루는 종수 씨가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갔는데 신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정말 따가웠습니다. 종수 씨가 없는 틈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제 우리 종수 씨한테 그만 칭얼거려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 죽은 지도 한참이나 된 것 같은데 왜 계속 우리 남편을 종부리듯 부려먹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 불편하게 했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할게요. 결혼 축하해요. 저는 불편해서 밥도 먹지 않고 빨리 나와버렸어요. 결혼했으니 이제 더 볼 수 없겠구나 했는데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종수 씨, 어느 여자가 남편이 외간 여자를 챙겨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마음 넓은 여자라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잘 살아갈 거니까 더는 오지 마세요. 제 아내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혼자 된 친구 부인이 안타까워서 집만 살펴주러 갔다 오는 거라고 하니 다 이해한다고 했는걸요. 걱정 마세요. 늘 저렇게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럴 여자가 전혀 아닌데. 하루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누가 계속 따라오고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는 길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어둡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덩치 큰 남자가 한 명 따라붙어서 저를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혼자 사니 외롭지 않아? 이 동네 소문난 젊은 과부라던데 말이야. 내가 오늘 잘 달래둘 테니 이리 와. 당신 미쳤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경찰은 무슨... 이리 와. 남자는 완력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어두운 골목 쪽으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 새끼가! 마침 저를 기다리고 있던 종수 씨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남자에게 덤벼서 남자를 쓰러뜨렸어요. 경찰서에서 그 남자는 돈 많은 젊은 과부가 혼자 산다길래 호기심에 봤는데 막상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해서 며칠을 따라다니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참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종수 씨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대체 나는 또 얼마나 험한 일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무서워서 잠도 안 올 지경이었어요. 종수 씨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갑자기 나를 꼭 끌어안고 달래주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남자를 거절해야 한다고 수없이 생각했지만 당장 그 사람 품이 너무 따뜻하고 안도감이 들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안아주던 종수 씨가 갑자기 부인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부인은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계속 죽은 친구 전 부인을 챙겨주러 가는 걸 정말 참을 수 없어 했다고 했다더군요. 부인은 자기는 껍데기만 같이 사는 것 같다고 자꾸 짜증을 내고 바가지를 긁었대요. 그러다 그동안 자기는 너무 외로웠다며 이제 딴 남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며 애 둘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시골 부모님한테 맡기고 왔다고 종수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안심이 안 된다며 일을 마치면 무조건 제 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 이혼한 괴로움에 위로가 필요해서 오나 보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건 그냥 핑계라는 사실을 종수 씨 눈빛과 행동에서부터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방해될 사람도 마음에 걸릴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종수 씨의 마음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집안에서 억지로 결혼을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고 쓸쓸한 표정으로 말하고 돌아갔던 종수 씨의 뒷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지요. 아, 나는 지금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구나 했지만 저도 종수 씨도 서로 그 마음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지요. 사별한 친구, 전 부인을 좋아하는 남자를 그리고 그 여자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줄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늘 제 마음을 추슬렀지만 저도 모르게 향하는 마음을 저도 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버렸죠. 하지만 다신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기에 사랑을 표현하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방해받을 모든 조건이 없어지고 나니 종수 씨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안심이 안 된다며 집도 제 집 근처로 옮기기까지 했고요. 밀어내야 한다고 수십 번 마음먹었지만 그 사람 좋은 얼굴로 같이 저녁 먹자고 너무 배고프다며 찾아오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녁 먹었으니 이제 돌아가라는 제 팔을 잡아채서 꼭 안고는 너무 배불러서 졸린다고 억지로 자고 가겠다고 저를 안고 잤어요. 항상 온갖 핑계를 대고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몇 년 동안 종수 씨와 저는 애인 관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처음 만났던 남자가 이 남자였다면 어땠을까, 왜 나는 그런 운이 없었을까 하고 수천 번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망설이고만 있는 나를 종수 씨는 계속 기다려줬고요. 그러다 하루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시골에서 자란 똥강아지 같았습니다. 때가 꾀죄죄하게 묻은 옷과 소매로 얼굴과 코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사랑과 관심에 굶주린 아이들은 곧 저를 보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다시는 제 인생에 결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보는 순간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군요. 아줌마 얼굴이 이뻐요. 와, 손도 이쁘다. 근데 아줌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 주영아. 주영이는 무슨 반찬 좋아해? 영훈이는? 저는 소세지가 좋아요. 영훈이는 김도 잘 먹고 나물도 잘 먹어요. 아줌마 요리 잘해요? 나는 예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 엄마 해주세요.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종수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주영이랑 영훈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요. 계모가 아니라 처음부터 친엄마였던 것처럼요. 어릴 적 엄마가 나를 키우셨을 때처럼 온갖 애정을 주고 또 나처럼 바보같이 자라게 하기 싫어서 주영이는 피아노에 그림도 가르치고 영훈이에게는 생각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서 바둑을 가르쳤어요. 덕분에 주영이는 감성이 풍부한 성격으로 자랐고 영훈이는 계산에 능하고 진중한 성격이 됐지요. 그런데 한 번씩 주영이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곤 했어요. 제가 봐도 소름 끼치는 얼굴과 눈빛을 하곤 했어요. 하루는 엄마가 버리고 간 새끼 고양이를 주워서 애지중지 돌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째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 고양이가 내가 계속 밥도 주고 정말 잘해줬는데 계속 도망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도망 못 가게 묻었어. 뭐? 묻었다고? 어디에? 머리까지 다 묻어버린 거야? 이제 도망 못 가. 엄마의 애정이 그리운 건 알겠지만 이러다 성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몸도 정신도 함께 수양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태권도를 하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주영이는 정말 재밌어 하면서 운동했어요. 하지만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무리하게 준비하다가 다리를 다쳐 선수를 포기했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제 탓이 되더라고요. 여자인 나한테 왜 하필 그런 격한 운동을 시켰냐며 소리를 지르고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다리를 다친 그 상황이 몹시 견디기 힘든지 다 엄마 탓이라더군요. 다른 여자애들처럼 무용이나 발레가 아니라 왜 태권도를 가르쳤냐고 하면서 계속 저를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태권도를 좋아해서 더 시켜줬었는데 서운했지만 아이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까 싶어 놔뒀더니 친엄마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방치하냐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타게 아이를 찾았지만 일주일이나 지나서 돌아왔어요. 주영이는 그때부터 제가 하는 사소한 모든 말과 일에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친엄마를 만나고 왔더군요. 저 때문에 너희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졌다고요. 제가 유부남인 아빠를 유혹해서 바람이 나는 바람에 너희 둘을 키울 수 없었다고 들었대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했지만 친엄마가 하는 말이 더 믿음이 갔나 봐요. 주영아,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네가 좋아하는 가래떡도 구워놨어. 딱 맞춰서 왔네. 어서 가서 먹자. 많이 춥고 힘들었지? 가래떡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인 있는 남자를 꼬셨어요? 뭐? 아줌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주영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엄마 누가 엄마야? 그 역겨운 엄마 행세 좀 이제 그만하지? 하고 상 위에 차려둔 음식들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주영이의 방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 저를 괴롭히려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반항하는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도 이상해지고 진한 화장에 이 남자 저 남자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만나고요. 쫓아다니며 말려봤지만 더 반항만 커졌지요. 그리고 또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자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이 많은 이혼남을 데려와서는 대뜸 저한테 결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엄마, 나 이 남자 완전 사랑하잖아.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집 한 채 좋은 걸로 사줘요. 그냥 봐도 나이도 많아 보이고 너도 아직 어린데 벌써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아. 좀만 더 만나보고 생각을... 웃기고 있네. 그건 아줌마가 할 얘기가 아니지. 전 남편이랑 만나자마자 자서 결혼했다면서? 그리고 유부남인 우리 아빠를 꼬셔? 나보다 아줌마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그래도 양심상 유부남은 아니고 이혼남인데 뭐. 나쁘지 않잖아? 그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잖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주영아. 참네. 이젠 아니라고 말도 안 하네. 얼굴 진짜 두껍다. 와. 뭐라고 했어 지금? 바람나서 너희 버리고 나간 네 친엄마 말만 듣고 지금 널 손수 길러준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다니. 넌 이제 내 딸 아니니까 나가. 나가라고! 바퀴벌레가 쌍으로. 진짜 웃기지도 않네. 나간다. 내가 더러워서 나가주면 될 거 아냐. 영훈이는 친엄마를 만나고 온 후 제게 별 반항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망가져가는 누나를 경멸했습니다. 가족들 누구와도 대화를 깊이 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몰래 먹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는 곳에서는 더더욱 먹지 않았어요. 밥도 제 방에서 하루 한 끼도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써서 아이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전 지금 학생이고 경제권이 없으니까 이 집에 한동안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친절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엄마한테 두 분 얘기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키워주신 게 감사해서 더 원망은 하지 않을게요. 두 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저한테 관심을 좀 꺼주세요. 부탁할게요. 동네 사람들은 계모라 아들을 저렇게 굶기나 보다 하고 욕을 할 정도로 영훈이는 말라갔습니다. 안 그래도 마르고 작았던 영훈이는 성장기 때에도 크게 자라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제멋대로인 성격에 욱하는 게 다 자기 탓이라며 종수 씨는 절 위로해줬지만 저는 제발 아이들이 하루빨리 괜찮아지기만을 빌었습니다. 하루는 영훈이 방에서 영훈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보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영훈이 속마음이 너무 궁금해서 몰래 훔쳐봤는데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읽지 못하고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가 사실은 아빠와 불륜 관계였다고 친엄마가 말했다. 그런 말 들으면 친엄마라는 여자는 내가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웃기시네. 어렸을 때 집에 남자들 불러서 뒹굴고 난리치는 걸 난 다 봤다. 더럽다 정말. 우릴 통해서 아빠 재산에 욕심을 좀 내보시겠다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아빠 재산은 다 내 건데. 정신 나간 주영이년. 너한테 더 이상 줄 돈은 없어. 좀만 기다려라. 넌 내가 꼭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 거니까. 내 돈만 건드리지 않으면 새엄마한테 더 이상 악감정은 없다. 저 여자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자니까. 대신 나한테 죄책감을 더 느끼게끔 살을 좀 빼야겠네. 아, 피곤한 내 인생. 아, 영훈이가 마르는 건 스스로 선택한 거구나. 난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진중해졌으면 하고 바둑을 배우게 했는데 세상에
나와 다른 가족들을 바둑돌 옮기듯이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사춘기를 지나고 고3쯤 되니 아이들이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와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예전보다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재수를 했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재수를 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 그냥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영훈이는 덜 방황한 덕분에 그래도 괜찮은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주영아, 밥 먹어야지. 마음은 아프겠지만 엄마가 힘내라고 이틀 동안 끓인 곰국이야. 학교 가서 새롭게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힘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뭐 배우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우선 밥부터 먹자. 안 먹는다고 했잖아. 이틀이든 사흘을 끓였든 간에 안 먹는다고. 아줌마나 바람난 아빠랑 맛있게 드시라고요. 예? 주영이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된 건 다 나 때문이라고요. 온갖 비난과 공격에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으로 주영이를 감쌌습니다. 주영이는 늘 사랑에 굶주려 있는 늑대 새끼 같았거든요. 저렇게 반항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펴주면 그래도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저한테 화내고 막말하면서도 언제나 제 눈빛을 끝까지 살피곤 했죠. 이래도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런데 너도 내 친엄마처럼 나를 버릴 거잖아. 너도 날 버릴 거지? 항상 이런 눈빛으로 제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려고 하는 주영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도 싸우다 상처받고 돌아서는 저를 또 뒤에서 껴안으면서 붙잡고 엉엉 우는 그 아이를 그때 알아봤었어야 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라는 걸 그때 알아보고 적당한 치료를 받게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27, 26이 되는 해에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맛있는 밥 잘 먹었다고 저를 꼭 안아주고 가던 남편이었어요. 아이들과는 늘 시끄러웠지만 저한테 남편은 최고의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안 주는 최고의 남편이었는데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되려 큰 트럭과 부딪혀 화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차가 너무 처참하게 찌그러져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이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복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운명은 나는 정말 그런 복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 자식도 못 낳았으니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게 정말 맞구나.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했었구나.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스님이 돼서 기도나 올리고 살았으면 나는 지금 이런 불행한 일들을 전혀 겪지 않아도 됐었던 걸까. 차라리 붉은 그림자니 뭐니 당장 나타나서 나도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넋이 나가 있는 나를 웬일인지 주영이가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조그만 영훈이가 상주가 되어 그렇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 친모가 왔더군요. 결국 애들 아빠까지 잡아먹었네. 진짜 징글징글하다. 네 첫 번째 남편도 사고로 죽더니 애들 아빠도 네가 죽인 거잖아, 맞지? 진짜 귀신 붙은 거 아니야? 정말 무서운 여자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 주려고 친모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애들 아빠 죽음안에서 남겨둔 재산이나 보험 있으면 빨리 애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 새끼들 재산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니까. 어디 불륜녀 주제. 내 남편 재산을 노려. 남편 가는 길에 조용히 국화 한 송이 올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믿고 싫겠지만 남편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에 이런 행동들은 삼가주세요. 예의? 내 자식들 재산 다 빼돌리고 꿀꺽하려는 네 앞에서 내가 지금 예의를 차리게 됐냐 말이야. 돈 내놔. 돈 다 내놓으라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달려드는 친모를 떼놓을 수 있었어요. 가끔
주영이가 너무 흥분하면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도드라졌었는데 그게 이제 보니 참 친모를 많이 닮았더군요. 주영이랑 영훈이는 친엄마가 그렇게 끌려나갔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주영이랑 영훈이랑 같이 남편 짐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까 엄마가 말하던 거 사실이야? 아빠 재산 얼마나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이 없어? 혼자 차지하려고 했는데 들켜서 할 말이 없어진 거야, 뭐야? 돈이 얼마나 있냐고!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마 보험금이랑 아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이랑 논, 밭 그 정도일 거야. 그래? 그럼 최대한 빨리 유산 정리해줘.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니까. 너 미쳤어? 네가 지금까지 사고 쳐서 집안 재산 말아먹은 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너한테 줄 돈 없어. 돈은 아들인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넌 정신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 돈 주는 건 허공에 돈 뿌리는 거랑 똑같다고 봐. 엄마, 쟤한테 10원짜리 한 장도 주지 마세요. 너 이 새끼 지금 뭐라 그랬어? 네가 아들이라 다 받아야 한다고? 말린 멸치대가리 같이 생긴 게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라 너. 그래 주영아, 영훈이 말처럼 너 지금처럼 하면 엄마 너한테 돈 못 줘. 제발 정신 차. 짝! 갑자기 왼쪽 뺨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감히 네가 뭔데 내 재산을 주네만에 하는 거야? 영훈이 새끼한테 다 줄 거지. 절대 그렇게 못해. 불륜녀 주제에 네가 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서 기른 아이들인데, 내가 친엄마가 아닌 게 미안해서 더 아끼고 사랑해줬던 아이들인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아이에게 뺨을 맞았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 장지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전 정말 아이들 사랑으로 길렀는데 저 주영이한테 뺨 맞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서로 오해하게 되고 싸우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당신이랑 같이 묻히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요. 너무 괴로워요. 장지에서 내려와서 친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은 부모님 생각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과 가서 자고 살피고 오곤 했었어요. 이제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힘이 너무 없어 국밥 한 그릇 포장해서 친정집으로 갔네요. 힘없이 거실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뉴스엔 또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칼부림 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동생을 찌르고 도주 중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주영이더라고요. 저 이름에 뭐가 있나? 주영이들이 다 왜 저 모양이지 하고 밥 한술 뜨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더군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군가에서 가보니 세상에 주영이가 와 있었어요. 아이씨, 추워 죽겠어. 빨리 문을 열어. 아니, 네가 어떻게... 난 너랑 더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나 너무 춥고 배고파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니 갑자기 주위를 몹시 경계하며 급하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와, 집 나와서 자기 혼자 고깃국에 호강하고 있었네? 우리 버리고 가니까 좋았어?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줌마 갈 데가 뻔하잖아. 혼자 처박혀 울고 있을 줄 알았더니 고깃국 사 먹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좀 급해서 외국 나갈 거니까 돈 좀 마련해줘. 갑자기 외국은 무슨 외국이야. 외국 가서 뭐하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영훈이랑 화해하고. 이제 그 새끼랑 화해 못해. 뉴스 보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모르는 거였구나. 영훈이 새끼가 열받게 해서 입 좀 다물게 해줬어. 너무 시끄럽더라고. 엄마도 아빠 죽었으니까 이제 나 버릴 거지. 어? 그러니까 돈이라도 받아야겠어. 돈 달라고. 돈은 너 줄 건데 동생이랑 화해부터 하고. 갑자기 주영이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해서는 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주 중인 이주영 씨는 27세 여성으로 동생을 살해하고 손에 간신히 잡히는 밥그릇으로 주영이를 힘껏 때렸어요. 그 이후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처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3일이 지난 후에야 의식이 돌아왔대요. 그 사이 주영이는 체포되어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친족살인죄에 의붓 어머니 살인미수까지 포함된 형이었죠. 뉴스로는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서 신문으로 주영이 소식을 봤어요. 내가 소중하게 길러온 딸아이의 이름.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진 몰랐네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주영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잠시 남편과 지나가는 말로 대화했던 게 기억났어요. 남편이 붉은 태양처럼 빛나라고 주경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려고 했는데 여자의 이름이 너무 크면 안 된다고 남동생 앞길을 막는다며 할아버지가 주영이라는 이름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 영자가 무슨 뜻이지? 저는 옥편에서 급하게 찾은 글자를 보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림자영, 주영, 붉을 주에 그림자영. 스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그 붉은 그림자가 제 딸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붉을 주에 볕 경자로 이름을 올려주었으면 주영이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붉은 태양처럼 환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 후회되고 답답한 뿐입니다. 사람 앞날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님 제가 마음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걸까요? 저는 분명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겪어나가야만 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자주 불공을 들이러 절에 다니고 저녁 시간엔 야학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을 배우는 어르신들은 항상 제 얼굴이 보살님같이 인자해 보인다고 좋아해 주세요. 저는 딱히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서 인상이 좀 좋아졌나 봐요. 어렸을 때는 기도하는 삶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큰 삶의 풍파는 없었으면 하고 하루하루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영이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쓸 사연을 정리하면서 과연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0살의 여자인데요. 여러분은 40이란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엔 자잘한 주름이 보기 싫어 거울도 안 봤는데 이제는 40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여긴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2막을 살아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데에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맏며느리로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면 많이 불편했겠다, 힘들었겠다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예외였답니다. 적어도 동서들이 들어오기 전까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이 무척이나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보다 오히려 저희 시부모님에게 더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에 성정이 순하신 분들이라 며느리라도 일 시키시는 걸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 욕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요. 예, 아가야. 밥 먹고 설거지 내가 할 테니 넌 얼른 가서 쉬어라. 오늘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양도 별로 안 돼서 금방 끝날 일인데요. 제가 할게요. 하루 종일 손님 시중 들고 불판 닦다 왔는데 집에서 와서도 무슨 고생이니. 내가 하마. 저랑 남편은 당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인 제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못하게 막아서며 얼른 쉬라 성화이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며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도 짬짬이 부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태는 비용이 크다 보니 그 부분이 늘 미안하셨나 봐요.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있다 아이를 가진 편인데 우리 며느리 식당에서 고생하느라 늦어진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역시 다정하신 분이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들러왔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인상이 참 좋은 아가씨네요. 눈빛도 참 선하고 나는 우리 아들이 좋다면야 무조건 찬성이지만 아가씨는 내가 겪어보질 않아도 왜인지 좋은 느낌이 드네. 시어머니와 함께 푸근하게 웃어주시며 반겨주시는 그 모습에 마음이 얼마나 많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당시 저는 시골인 친정에서 부산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는데요. 생각보다 성미가 급했던 남편 때문에 얼마 돈을 모으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액수보다 적은 금액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농사짓는 친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점을 오히려 좋게 칭찬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나쁜 버릇만 든다며 처음에는 조촐하게 시작하여 천천히 재산을 불려나가는 재미가 진짜 재미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일단 시댁에 함께 와 살며 돈을 모으다 독립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셨지요. 제 입에선 당연히 아니라고 말이 나갈 법도 한데 전 그때 시댁 부모님이 왜인지 저희 친정같이 느껴져서 그러겠노라 하였습니다. 남편은 선뜻 제가 그러겠다고 하자 옆에서 더 당황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거 결코 편한 일이 아닌데. 난 원래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더 좋았어. 우리 친정도 형제가 많잖아. 어머니가 없어 그렇지. 당신이랑 단둘이 사는 것도 좋지만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배울 점도 있고 더 행복할 것 같아. 사실 저는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친정엄마를 잃고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이 가물가물해질 때마다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며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쓰곤 했답니다. 많은 기억이 남아있진 않지만 당시 시작에서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가 파는 옥수수를 떼어 입안에 넣어주시던 추억이 사진 한 장으로 남아있는데 막연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린 제게 참 다정한 분이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볼수록 저희 친정엄마도 이랬을까 하는 아련한 그리움이 몰려오더군요. 자연스레 친정엄마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렇게 저의 진심 어린 대답으로 시작된 신혼생활이었지요. 저는 항상 배려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택에 가게 운영도 육아도 고되고 힘들긴 했지만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갔다 온 이후로도 옆에서 정말 잘해주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 생각이나 눈물이 참 많이 나던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친정엄마의 묘에 찾아가 이런 시어머니를 내려주어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드렸답니다. 그런데 인생에 행복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희 가족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먼저 도련님 2명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가지고 한참 늦게 있다 도련님들을 가져 두 분 다 아직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는데요. 사업병이라고 하잖아요. 첫째 도련님은 그 사업병에 걸리셔서 한번 말아먹은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시부모님이 더는 못 도와주니 집안 살림 거덜내고 싶지 않으면 그만 오라고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또 둘째 도련님은 성질이 불같아 싸움을 일으키고 다니었고요. 분기마다 경찰서에 한 번씩 갔다 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100년씩 늙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둘째 도련님은 원래부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며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녔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 못된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진 자신이 더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일이 된 거라며 자책을 하셨고요. 두 도련님 다 독립을 하여 따로따로 사셨지만 제가 보기엔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일을 두고 무척 골치 아파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 피를 빨아먹고 살 건지 답답해 죽겠다. 언제 철이 들지.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요즘 술을 자주 드셔. 여보, 도련님 두 분 다 나이 들고 가정이라도 꾸리면 정신 차릴 텐데 주변에 어디 소개시켜줄 여자 없어요? 아이, 저 녀석들한테 소개해줬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됐어, 난 신경 끌래. 형 노릇도 이만하면 됐지. 난 포기했어. 남편은 도련님들이 사고치는 걸 매번 시부모님과 수습하면서 지친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가족이란 이유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도련님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도 해보고 가끔은 다그치기도 했답니다. 도련님,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요. 전번 날 경찰서 다녀오신 뒤로 더 그러세요. 합의금도 상당했잖아요. 이제는 좀 자제해 주실 수 없으세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요. 형수님,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저 안 그래요. 너무 절 양아치로 몰아가시니까 기분만 나쁜데요? 이러려고 절 부르신 거였어요? 아, 짜증나. 둘째 도련님은 반항기가 심해서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바로 거친 말로 반격하기 일쑤였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 첫째 도련님 사업이 잘 풀리면서 둘째 도련님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시부모님의 한숨이 줄어들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제 동서들 사람들이었죠. 알고 보니 동서들은 이미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였고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첫째 도련님을 만난 동서가 자기 친구인 둘째 동서에게 둘째 도련님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게 또 기묘한 인연으로 얽혀 결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듣자마자 그 인연이 신기해 몇 번이고 되물었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시부모님은 참한 여자들을 만났다면서 동서들을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두 동서들에게서요. 사실 첫 만남에서 느끼었는데요. 두 동서 다 집안 배경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둘 다 무직 상태더라고요. 회사를 다닌 적은 있지만 잠시 쉬고 있다며 여행을 다니며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동서랑 같이 해외여행 다니며 쉬고 있던 참이었어요. 저희가 또 공교롭게 같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거기서 안 좋은 상사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랬구나, 저런. 여행 다니며 쉬는 것도 좋지. 그리고 호칭은 너희들 편하게 하려무나. 친구 사이였다며. 그럼 편하게 이름 부르고 그래도 괜찮단다. 물론 회사가 힘들면 잠시 쉴 수도 있지만 여자의 촉이랄까요? 겉보기엔 싹싹하고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는데 조금 여우 같은 면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은 복잡 미묘한 심경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동서를 들여오니 괜한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질투하는 거냐고 하는데 맹세코 그건 아니었답니다. 동서들은 예물도 꽤나 비싼 거래였어요. 신혼여행 선물도 그렇고요. 명품 선물을 저까지 챙겨갖다 주었는데 이때 나는 대화와 풍경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불쾌감을 자리 잡았죠. 어머님은 이런 명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저희야 매번 드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 입장에선 신기하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아무래도. 형님도 저희가 드린 그 지갑 잘 들고 다니셔요. 아무리 사정이 안 좋으셔도 비싼 지갑이라고 중고마켓 같은 데 팔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동서 내가 왜 그러겠어. 동서가 생각해서 사다 준 건데 소중히 잘 들고 다니지. 비싼 것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저와 어머님에게 선물을 주는데 갑자기 저한테 중고마켓에 물건을 팔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그러겠냐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자 동서는 피식 한번 웃더군요. 근데 그 웃음이 제 말을 믿지 않는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거기다 그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두 동서들은 이미 서로 친해져 있는 상태라 제가 끼어들긴 난감했는데요. 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서들은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님으로서 먼저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불현듯 대화 주제가 생각이나 던졌는데 그 반응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맞다. 동서들 요즘 직장 다시 구한다고 했지. 잘 되어가고 있어? 네, 아무렴요.
다행이네. 도움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 그리고 내가 남편이랑 여기 근처 삼겹살집 한다는 거 알지? 언제 서방님들이랑 같이 먹으러 와. 우리 집 삼겹살 아주 맛있어. 형님, 죄송한데 저는 삼겹살 취향이 아니라서요. 한우면 모를까. 아, 주희 너도 그렇지? 네, 형님. 삼겹살집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들릴게요. 아주 나중에요. 저희가 요즘은 아시다시피 구직 준비로 바빠서요. 이해해 주실 거죠? 이건 저희가 하는 가게를 무시하는 발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서들에게 한마디 하려다 밖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봐서 참았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겐 곧바로 다 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딨냐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동서들과 잘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번만큼은 넘어가. 괜히 우리가 동서들하고 서방님한테 뭐라 했다간 시부모님까지 머리 아파지실 거야. 가뜩이나 이제 가정 꾸려 잘 사시는데 요즘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골치 아파졌다 알아 누우실 수도 있잖아. 저의 설득으로 겨우 남편도 진정이 되었지만 솔직히 다음은 장담할 수 없었답니다. 동서들이 쉽사리 변할 사람 같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한 번은 겪을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도 빠르게 닥쳐온 사고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어머님 안색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살았을 땐 매일같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따로 살다 보니 저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신 겁니다. 어머님은 이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려 하셨지만 결국 계단을 못 내려가시고 휘청거리고 마셨고 저마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우리 어머니 제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기적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널려있지만 많지도 않은 나이에 걸린 암이라 더 무섭고 두려워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버님에게 또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도요. 차라리 제가 아팠다면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어머님의 암투병으로 저희 시댁 가족 모두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철모를 든 줄 알았던 어머님들도 어머님 병실을 찾아와 가끔은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두 사람, 동서 2명만 왕래가 없더라고요. 구직 중이라 너무 바쁘다면서 말이죠.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의 병간호로 정신이 없던지라 동서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방님들도 동서들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학원이며 자격증이며 따러 다닌다 하니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여기 인스타 봐봐.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아, 나도 이런 데 놀러 가고 싶다. 우리 가족여행 이런 곳 가면 안 돼? 어딘데? 제가 진상을 알게 된 건 어느 날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저희 아들이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SNS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멋져 보인다며 보여준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 사진은 동서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동서들이 칵테일을 한 잔씩 들고 어디 해외 휴양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바쁘다고 하더니 해외여행을 다니며 놀러 다니면서 시어머니 안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거였죠. 그 이중적인 면모에 놀란 전 하던 설거지를 내려놓고 잠시 동안 화를 삭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동서들이 귀국하자마자 따로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서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같이 뻔뻔하더라고요. 동서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구직 중이라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머님 병실은 한 번도 안 찾아와? 형님, 저희가 때 되면 어련히 찾아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힘드신 거야 저희도 알죠. 근데 형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놀러 간 거예요. 맞아요. 뭐 나쁜 의도로 그러겠어요. 그리고 저희 구직 준비 중인 거 맞아요. 머리가 아파서 잠깐 바람 좀 쐬다 온 거죠. 형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형님이야 어렵지 않은 가게 일이니 마음 편하시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형님이랑은 다르다고요. 거기다 이어진 말은 저를 더 분노케 했는데요. 갑자기 저희 친정이 농사짓는 집안이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자신들을 혹시 질투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여행 다닐 여유도 형편도 안 되는데 자기들은 편히 놀고 먹고 사는 것 같으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동서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왜 그런 걸로 동서들을 질투해? 망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동서들이 거짓말하고 병문안 오지 않은 걸 혼내는 거야. 아, 형님, 그냥 마음 편하게 인정하세요. 형님 친정 농사 짓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여유 없이 오셔서 시댁살이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 저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우리 형님 거짓말 못하시네.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저희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귀여우신 구석이 있으시네요, 우리 큰형님. 동서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에 그날은 급기야 앞에 있는 물잔을 움켜쥐어 얼굴에 뿌릴 뻔했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라면서 마무리 지으려는데 장난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장난인 거잖아요? 그날 동서들은 정말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라 느껴졌고 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답니다. 대신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생겼는데 어머님께서 조금 더 호전을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 암을 선고받았을 땐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결 더 편해지시면서 이대로만 지속된다면 건강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진 건 정말이지 한순간이었습니다. 신이 가혹하다는 생각을 전 이때 처음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숨이 가빠지시고 혈압이 떨어지시더니 그대로 그날 밤을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신 거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지라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일 경황도 없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으로 시작되는 의사들의 말도 그땐 들리지 않았지요. 모든 게 컴컴했어요.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모두가 비통함에 잠기었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답니다. 허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숨이 끊어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께서도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크신 탓에 길거리에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잃은 충격도 잠시, 아버님을 당장 옆에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장 저와 남편은 가게 일도 있고 하니 현실적으로 힘들었지요. 제가 가끔 아버님을 돌본다 하더라도 간병하실 분이 필요해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일을 충당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 불만을 제기한 건 두 동서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일 사업이 안 돼서 가뜩이나 생활비가 빠듯한데 차라리 아주버님이 가게를 맡으시고 형님이 전적으로 옆에 있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아요.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게 훨씬 더 비용도 절약되고 아버님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럴 수 있다면야 그랬겠지. 근데 우리 남편과 직원 한 사람으론 가게가 안 돌아가. 거기다 우리는 아이까지 있으니 직원을 구할 수 있는 여유는 안 되고 도와주실 분을 구해야 해. 동서들은 제게 간병을 미루려 하더라고요. 혹여나 시아버지의 병간호가 자기들한테 넘어올까 조마조마한 눈치였어요. 왜냐하면 두 동서들은 결국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사는 길을 선택했거든요. 첫째 동서는 자신이 회사에 합격은 했지만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다고 했고, 둘째 동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들이 허락한 일이었기에 그 부분은 저와 상관이 없었지만 병간호를 저쪽으로 미루는 건 황당하더라고요. 여기서 가게와 가정을 돌보며 유일하게 생계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저뿐이었는데 말이지요. 시아버지는 퇴원하시고 나서도 집에서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는데 동서들은 시어머니 때도 그랬지만 시댁에 방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들이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치 180도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답니다. 다소 한가한 평일 낮에는 제가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고 시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그때마다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며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버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단 음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과자며 간식거리들을 잔뜩 사와 해맑게 웃으면서 옆에서 온갖 아양을 떨더군요. 너무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웠습니다. 동서들, 웬일이야?
첫째 동선 서방님 사업 돕는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바쁘다며 둘째 동서도 그렇고. 아휴,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나요? 저희가 와야지요. 가뜩이나 형님 혼자선 힘드실 텐데. 앞으로 저희가 도울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형님. 막내 동서 말이 맞아요. 그건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말에 저희가 와서 아버님 돌보고 갈게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동서들은 자신이 와서 직접 돌보고 가겠다며 세상 가장 상냥한 얼굴로 웃어 보이더군요. 생각해보니 저한테 그렇게 예의 있게 말한 적도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평일 낮에 제가 굳이 올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시어머니 허무하게 보는 게 너무 마음이 걸려서 그래요. 아버님 모시면서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말을 하는데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동서들의 주장은 생각 외로 강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아무쪼록 동서들은 간병인을 쓸 필요도 없이 자신이 시아버지를 돌보겠다고 말했고 특히 둘째 동서가 힘쓰겠다고 하여 저는 그대로 믿고 맡기게 되었어요. 둘째 동서는 제가 의심이라도 할까봐 아버님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차려놓은 저녁상을 사진으로 보내었는데 음식 가짓수나 아버님의 표정을 보면 꽤나 정성을 다하는 듯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서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순진했더라고요. 어느 날 동서들이 왜 여태껏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그리고 아주 낱낱이 알게 되었어요. 알고 나니 더 기가 차더군요. 제 순진함에 동서들의 악의의 말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서방님들과 술을 먹다 얘기하게 되었는데 아버님에게 재개발 예정인 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주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어. 근데 내가 알기론 그건 아버지가 형제들한테 다 나누어 주었다고 들었거든? 혹시나 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동생들은 안 믿어. 땅이 있는 게 확실하대. 그제야 제 머릿속에서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서들이 그 집을 뺀질나게 드나드는 것도 그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불순한 사람들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동서들에게 딱히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 뒤론 동서들에게 먼저 잘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재산을 탐낼 순 있고 그 욕망이야 당연하죠.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버린 게 너무나 얄밉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동서들과 얼굴을 보아야 하는 날이 오고 말았는데요. 아버님의 환갑잔치 날이었어요. 요즘 누가 환갑을 챙기냐며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는 아버님 말에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동서들이 먼저 자신들이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형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환갑인데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서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맞아요. 큰형님은 하실 거 없어요. 가게 일만 해도 바쁘시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잘할게요. 당시에는 아버님이 조금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동서들이 나서 준비해주면 아버님도 어머님을 잃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곤 저는 동서들이 주문한 대로 제가 해갈 수 있는 음식만 만들어 갔답니다. 그리고 막상 날이 되어 가보니 진수성찬이 상위에 차려져 있더군요. 물론 수작은 뻔했지만 거칠게라도 저는 고생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와, 동서들 고마워. 수고했어. 내가 더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 아, 이해해요, 형님. 저희가 힘들긴 했지만 뭐 워낙 바쁘시니 어쩔 수 없죠. 삼겹살 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 10시간 일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도와줘서 금방 끝냈어요. 아우, 근데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 몸살이라도 날 것 같네, 꼭. 동서들은 10시간이나 일했다며 어깨며 팔이며 결려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죽는 신용을 하는지 그 말에 잠시 미안해져 파스라도 사다 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다녀오라고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찾다가 식탁 의자 아래에 무언가 있어 보았더니 배달 비닐 봉지더라고요. 혹시나 설마 하여 쓰레기통을 열어봤는데 배달 음식 용기까지 있더군요. 보자마자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래놓고도 동서들은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들여 준비했는지 경험담을 웃고 떠들고 은근히 저를 돌려가기까지 하더라고요. 둘째 형님이 아버님 드린다고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버무렸는지 몰라요.
맛있게 한다고 얼마나 애를 쓰시던지. 큰형님도 오시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요리하면서 참 재밌었거든요. 가게가 바쁘니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고, 고맙구나. 아우, 내 이런 상까지 받을 줄 몰랐는데 참 고맙다. 애썼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서들이 망신을 주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고생했다며 용돈이라도 줘야겠다고 주섬주섬 현금을 꺼내셨는데 저까지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두 동서의 표정이 변하더군요. 어머, 형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꽁돈을 받아가시네요. 세상에. 형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팽팽 놀고도 이 돈 받아가시니 꿀이네요, 꿀.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건가 봐요. 이 사람도 도왔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수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까부터 내내 참고 있었던 저도 화가 났지만 옆에서 듣던 남편이 더 열이 받았는지 한마디를 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한 번 화를 내면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무섭게 사람을 몰아치는 편이에요. 남편의 말에 약간 위축된 두 동서들이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근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서방님들이 대신 한마디씩 얹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가 아버지 챙긴다고 꼭두새벽부터 장 봤는데 그런 말도 못해? 형이야말로 동생 와이프라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표정이 굳으시고요. 즐거워야 할 시아버지 잔칫날에 소란이 일자 저는 골이 아파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아 제가 중간에서 중재했습니다. 남편을 끌고 먼저 밖으로 나온 것이지요. 저는 침착하게 남편을 달랬습니다. 앞으로 동서들이 뭐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자고, 상식 밖의 사람들이니 무시하자고요. 제 말에 남편은 여전히 불쾌한 듯 보였어요. 젊은 날에 사고치는 동생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보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 동서들이 저에게 막대하는 꼴이 남편은 싫었던 거지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아버지를 위한 날이었으니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대신 죄송하단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너그럽게 괜찮다고 말하시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더군요. 오랜만에 시아버지 애정어린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온탕에 발을 담근 듯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가. 네가 맏며느리로서 고생하는 거 내가 아주 잘한다. 근데 아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네? 무슨 부탁이요? 평생 부탁이라곤 해본 적이 없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레 전한 말은 동서들을 출입금지 시켜달라는 말이었어요. 왜요, 아버님?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말 안 하려 했다면 정말 해도 너무하더구나. 시아버지 말을 듣고 전 그 자리에서 넘어갈 뻔했답니다. 동서들이 시아버지 댁에 들린답시고 방문해선 간호는커녕 TV를 보고 술을 마시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떤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야 옆에서 부축토해주고 책도 읽어주며 잘해주었지만 점점 궤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견디기가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전번 날엔 글쎄 둘째 애가 술을 먹고 와선 파티를 벌이지 뭐냐. 저들끼리 무슨 와인 파티인지 뭔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한숨 못 잤다. 몸이 어째 더 아파지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괜찮으니 안 와도 된다고 전해다오. 시아버지께서 그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온화한 시아버지께선 무척이나 불편하시고 힘들었지만 이 일을 전달하기까진 꽤나 소가리를 하셨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당장에 동서들을 불러 집에 오지 말라며 그 이유로 제가 간호를 한다는 명분을 들이댔어요. 그러자 동서들은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요? 형님이 왜요? 형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어디서 가로채러 들려고? 뭘 가로채? 뭐긴 뭐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동서들 그러는 이유? 시아버지 가지고 계신 땅 때문에 그런 거잖아. 친정이 부자라며 돈 욕심 같은 거 없는 사람처럼 굴더니 사람 욕심은 이래서 끝이 없나 봐. 그리고 간병하러 간 사람이 그 집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어디서 배운 예의들이야?
제 말에 동서들은 일제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또 그런 의도로 간병한 게 아니라며 저마다 항변을 쏟아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역시 그런 것만 보이나 봐요. 여기서 제일 가난한 건 형님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오신 형님이야말로 아버님을 미끼로 돈 탐내려 하는 거겠죠. 맞아요. 형님과 저는 결백해요. 큰형님이라 말로 자중하세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편하게 있으라 해서 그냥 좀 떠든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불빛만 보면 달려드는 벌레떼처럼 이번 기회야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상당히 절박해 보였어요. 자기들이 꿋꿋이 간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유독 첫째 동서의 입이 험했지만 임신 중이란 사실을 상기시키며 겨우 참았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그간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상세하게 털어놓으시는데 자기도 순한 줄로만 알았던 동서들이 그럴 줄 몰랐다며 일종의 고백을 하셨어요. 욕도 못하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얘기의 절반은 다른 사람 험담에 둘째는 술을 매일 달고 사는 것 같더구나. 아우, 담배까지 피던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 한 번씩 숨이 막혔단다. 큰애 네가 와줘서 참 안심이다. 아버님,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제가 온 이후로 눈에 띄게 혈색도 좋아지시고 웃음도 되찾으셨답니다. 지금까지 동서들 때문에 눈치 보느라 방에서 잘 나오지도 못하셨는데 저와 공원 산책도 나가시고 재활치료도 받으시니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저와 동서들과의 간극은 더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명절날 어쩌다 만나도 서로 눈이 마주치면 동서들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험담을 곧잘 주고받더니 이젠 대놓고 그러더군요. 어느 날 가족끼리 모여있는데 TV 다큐멘터리에 시골에 사시는 부부 일상이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하여 진지하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형님, 농사 지으시는 시골에서 자라셨다고 했죠? 아우, 세상에, 그런 더러운 데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막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래요? 어머, 그럼 형님도 개구리 드셔보셨겠다, 그쵸? 아, 난 보기만 해도 징그럽던데. 동서들 그만하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못해요? 그나저나 저런 곳에서는 어떻게 애를 키우지? 나는 저런 감동 다큐멘터리랍시고 귀농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참 한심해. 애가 저기서 뭘 보고 배우고 자라겠어? 동서들은 남편이나 서방님이 없을 때면 더 활개를 쳤어요. 저만 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을 본격적으로 까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성인인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다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오갈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나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점점 골이 아파지고 있을 무렵 가게 영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삼겹살 가게들이 많이 오픈하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깨끗하고 좋은 인테리어에 가격도 저희보다 저렴했으니 저희 집은 경쟁력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도 힘든 아우라가 생겨났고 정말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내가 섣불리 자영업을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저희 부부 소식엔 관심도 없던 동서들이 어디선가 이를 기똥차게 알아듣곤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형님, 가게 영업 안 돼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힘내세요. 정 힘드시면 저희 집 가정부라도 하실래요? 제가 최저시급은 쳐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큰형님만 좋으시면 막내 동서 말대로 그러시는 게 어때요? 창피할 거 없잖아요. 아이도 키우셔야 하는데. 아이 교육비 요즘 장난 아닌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때 받으셔야죠. 그 단체 카톡방에서 동서들은 저를 비웃으며 아들까지 들먹거리었고 전 순간 욕이 치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경 끄고 동서들 할 일이라 제대로 하라는 카톡을 보낼까 하다 몰려오는 우울함에 그럴 기력도 없이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남편도 나름 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 결국 저희 가게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가게였지만 단골을 잃고 나자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게를 접는 막다른 길을 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사는 게 너무 허무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때부터 남편은 술을 마셔댔고 저도 마음이 힘들었답니다. 아이는 크고 있고 어떻게든 생활비는 벌어야 하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시아버지 앞에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에 기력이 없으니 티가 났나 봐요. 걱정하시는 눈치셨어요. 결국 상황은 더 안 좋아져 남편은 서방님네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어디 식당 허드렛 일이라도 하며 생활비를 벌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식당에서 일하는 건 힘드니 차라리 자기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구한다고 청소부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말이 청소부이지 사실 거의 하는 일은 없다면서 말이에요. 가족으로서 교류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이런 식으로나마 챙겨주는 것 같아 마음은 고마웠어요. 다만 그 건물이 첫째 동서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걸 알아서 거절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아들이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며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제발 그 학원 보내주면 안 돼? 내 친구도 거기 다니고 성적 올랐단 말이야. 차마 안 된다고 하기 힘들더군요. 저에게 성적이 떨어졌다며 울먹이는데 부모된 심정으로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어쩔 수 없이 저는 급여를 많이 챙겨주는 조건으로 청소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져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다고 해도 뭐든 열심히 하려 했죠. 어머 형님, 여기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 일 대충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저희 엄마 건물인 거 아시죠? 동서 제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층 변기도 막혔던데 뚫어주시고요. 첫째 동서가 저에게 와서 이것저것 명령을 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심지어 둘째 동서까지 와서 스타벅스 커피를 쪽쪽 빨며 비웃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먹는 스타벅스 커피값이 형님 시급이랑 똑같다면서 대놓고 웃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던 서방님마저 이걸 보고도 지나치더라고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제 처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친정엄마였답니다. 시어머니를 내려주어 고맙다고 말했던 친정엄마의 묘에서 전 유일하게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 쉬고 마음을 놓으며 이런 말 저런 말 털어놓고 오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동서들의 말에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술술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가슴이 아플 걸 알면서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구해줘. 그 말을 내뱉고 돌아오면서도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남편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저는 서방님에게 청소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는 말에도 죽은 듯이 집에서 누워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잘 먹지도 않고 잠만 자며 하루 종일 지냈는데 아들마저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다행히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제 기도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놓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사정을 들었다며 가지고 있는 땅 전부를 주시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그건 형제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형제들끼리 괜히 싸움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거지. 근데 첫째 아가가 당한 일을 내 직접 보니 더 이상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두고 보질 못하겠구나. 그 땅은 전부 너희에게 주마. 둘째와 셋째는 먹고 살만하니 니들이 가져가는 게 맞다.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선 제가 동선의 친정엄마 건물에서 청소부 일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동서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제가 일하는 건물에 들려 간식을 주러 왔다가 동서들이 저한테 한 짓을 보게 되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선 제가 지금껏 자신을 위해 해준 일들을 거론하시며 고맙다고 미리 못 막아줘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떳떳하게 남은 생을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행여나 소송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각오해서라도 일단은 저희 먹고 사는 데 쓰라며 그렇게 땅 전부를 넘겨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 소식에 역시나 동서들과 서방님은 난리가 났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아무 말이나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욕설까지 내뱉더라고요. 아버님!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진짜 미치셨어요? 아님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여보, 우리 아버님 데리고 검진이라도 가야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아버님, 이건 너무 부당한 대우예요. 장남이라고 지금 차별하시는 거죠? 저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극검 니네 둘이 내 집에서 한 행동을 그냥 넘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내 돈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 당장 안 나가냐?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와 돈 타령할 거면 경찰에 신고부터 들어갈 줄 알아라. 지금껏 온순한 줄 알았던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두 동서는 말도 못하고 입만 비죽 내민 채 나갔답니다. 이후 더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두 번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서방님이 두 동서와 모두 이혼을 하기로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여기엔 아주 놀라운 일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간 동서들이 시아버지 집을 드나들며 별짓거리를 하고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동서들이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그걸 서방님들에게 전달하였고 서방님들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두 동서가 난잡하게 노는 걸 알아버렸다고 합니다. 첫째 동서는 심지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도요. 그렇게 되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배신감을 느낀 서방님들은 곧바로 이혼 통지를 날렸고 지금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방님들은 자기 와이프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땅엔 욕심이 없다는 의사도 밝히셨어요. 남편은 이를 두고 우스갯소리로 개과천선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부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현재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 작은 전원주택을 사들여 제가 주말마다 왕래하고 있고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랍니다. 친정엄마의 묘에 간 이후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기적처럼 벌어질 수 있었는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물론 인과응보란 말이 있듯 동서들이 쌓은 잘못들이 결과가 되어 돌아온 거긴 했지만 그 시기를 생각하면 어쩔 땐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먼저 떠나신 시어머니도 저 사는 게 가엾고 안쓰러워 도우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살아생전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 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하늘에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엄마의 묘에 다녀오려 합니다.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친정아버지도 찾아뵙고 오려고요. 내일 엄마가 좋아하시는 소주 한 잔과 쥐포를 놓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혹시나 희망이 없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빛을 발견하고 가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